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1위 조선 강국 한국이 만든 최강 호위함. 2. KF-21 랜딩 기어 조작됐다. 3. 이제 경고 사격도 필요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만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이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호위함은 어떤 것인지 비교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의 최신호 호위함인 중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주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 군사 전문가가 결론 내린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형 구축함, 잠수함 부대와 경영 항공모함 이외에도 다목적 호위함의 건설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 해군 FFX-3형 호위함의 첫 번째 함선인 충남함이 한국현대중공업 그룹 울산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진수되었는데요. 충남함은 시운전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 12월 말에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7일에는 일본의 호위함 미쿠마오가 전달되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가미급 다목적 호위함의 네 번째 함선입니다. 이 일본의 최신의 호위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함정으로 주력 구축함의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FFX 호위함은 3차까지 발전되었는데요. 충남함은 3차의 첫 번째 함선으로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두 가지 최신의 호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FFX 조선 계획은 최강 호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대만 해협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시진핑을 설득할 수 없다면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국내외 분석가들은 2030년이 지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해상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일 모두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FFX 사업의 세 번째 배치함인 충남함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의 건조에 앞서 한국의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이 총집합된 일종의 테스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호위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었죠. 충남함 호위함의 동력 시스템은 대구급의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선체 크기가 더 크며 원양 항해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의 폭은 14.8m, 높이는 38.9m입니다. 표준 배수량은 3,500톤이며 만재 배수량은 4,300톤입니다. 총 1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은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터빈 엔진 1대, 2대의 MTU 디젤 엔진, 그리고 2대의 레오나르도의 전자유도 저속 추진 전동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이며 순항 속력은 15노트입니다. 18노트로 계산한 연속 항해 거리는 4,500해리입니다. 충남함은 비록 호위함이지만 탐지 장비와 작전 시스템, 무장 모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작은 배에 큰 포를 장착한 느낌도 듭니다. 충남함은 하나그룹이 유럽 타레즈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한 듀얼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 X 두 개의 밴드는 공통 초점 안테나를 사용하며 고정된 사면 배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450km 이상 떨어진 공중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각 배열 위에는 임무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TS도 있습니다. 충남함 호위함은 한화에서 설계한 해군 작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베이스라인 3.0 버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통합 및 공유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레이더와 광전자 센서의 정보를 통합합니다. 차세대 호위함인 충남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를 주축으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어 뛰어난 수준의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눈과 귀만큼이나 강력한 국산 무장까지 갖춰져 있죠. 충남함은 완벽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MK45 127mm 주포가 한 문이 있으며 주포의 후방에는 2기의 8단 K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및 홍상어 대잠 미사일 또는 해룡 대지공격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선상에는 4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SSM-700K 해성 반함 미사일과 3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MK-32 어뢰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격납고 위에는 또 다른 한국제 무기인 CIWS-2 7열 30mm 근접 방어 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함의 미사일 시스템은 주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미군의 미사일보다 약간 큰 크기의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인 KVLS에는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와 최대 요격고도는 각각 150km와 30km로 이로써 충남함은 한국에서 최초로 지역 방공 능력을 갖춘 호위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래된 호위함의 대거 감축으로 인한 공석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호위함 능력이 향상되어 구축함과의 작전 협조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전문가는 충남함의 무장까지 한국제 방공 미사일들과 어뢰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위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대만의 입장에서 함선에 실리는 미사일 하나까지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동아시아 지역 호위함 중 누가 가장 강할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054A 호위함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그리미아시급 호위함과 비교하면 일본과 한국의 신형 호위함들은 보다 우수한 종합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구축함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원거리 성능 측면에서는 일본의 모가미급이 우세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원거리 작전을 위한 신형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의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은 8.15입니다. 충남급의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은 8.71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이 클수록 선속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약해질 수 있으며 바람과 파도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054A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4,000톤 이상이며 한국의 충남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며 최대 선속은 28노트를 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호위함들보다 항해 속력이 떨어집니다. 한중일과 같은 조선 대국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대형 함선 건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미아시급 호위함의 배수량은 2,000톤 이상이 되지 않아 경량 호위함에 해당합니다. 최고 선속은 27노트로 원거리 항해 성능이 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한 척만 운용 중이며 앞으로 추가 운용될 가능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에서는 충남급이 더 우수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이중밴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의 OPY2 다기능 레이더는 더 많은 대상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레이더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함은 더 강력한 다목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054A의 초기형은 여전히 딩반, 정판, 레이더 복제 모델을 해상 대공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이중밴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비해 여러 단계 떨어집니다. 아울러 충남급의 KVLS 발사관은 쿼드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군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함은 임무 다양성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타격 측면에서는 충남급만이 대륙 타격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호위 함선은 모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잠 전투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대잠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호위함 모두 주동 수동 음파 탐지 시스템과 저주파 트롤링 어레이 음파 탐지 시스템을 장착하며 대잠 미사일과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호위함 중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충남급과 모가미급을 비교한 결과 기동성에서는 대등하고 탐색 성능에서는 모가미급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공 방어 능력과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충남급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영상을 본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런 뛰어난 호위함들을 대만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분동을 터뜨렸는데요. 일본과 한국 호위함의 발전이 정말 부러워. 4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해군과 조선 분야에서 견줄만 했었는데 최근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과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봐. 한국은 할 수 있고 대만은 할 수 없다. 대만과 한국의 조선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때 해군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전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만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몰락해버려 제대로 된 호위함 한 척 건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만 해군의 부활을 꿈꾸며 경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 대만의 신형 호위함 예상 스펙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형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대만산 AESA 레이더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결국 영국 BAE 시스템즈의 AESA 레이더를 수입해서 장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 PESA 레이더의 내부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고각에서 탐지 공백이 발생하는 레이더로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향후 수년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가 급한 대만 해군에선 결국 또다시 국산 AESA 레이더 도입을 포기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신형 호위함의 무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겨우 2,500톤급 경호위함의 대만형 CRAM-인 해건과 펠렁스, XTR-102A 20mm 2연장 RCWS 이문까지 CIWS 근접 방어 체계 13종류를 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계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대함, 대잠 무장들까지 추가해야죠.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은 배의 체급에 절대 다 실을 수 없는 과도한 무장이라며 함선의 내부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겨우 85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겨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종류의 무장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신형 호위함이 복합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놓고서도 항속거리가 12노트 기준 2000해리밖에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었는데 이 과도한 무장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한 무기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었기에 중국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으니 잘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1980년대 대만은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대만 군함 건조 기술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로비와 대만의 방산비리, 은근히 얕잡아보고 있었던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해야겠냐는 알량한 자존심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결국 한국 대신 프랑스가 선택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군함 건조 기술 이전도 물 건너갔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도입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대만의 건함 사업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지난 오늘에도 대만이 제대로 된 호위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대만 네티즌들은 당시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을 비난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라는 명예를 대한민국의 충남함이 차지했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충남함의 뒤를 이어 건조될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KDDX와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고대해봅니다. 마침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이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연 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이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이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이 우아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제기 1호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9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에 이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띈 국산 경공격기 FA-52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 볼 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이 변화된 랜딩 기어에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찍어야 하므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에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들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의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정기 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터부터 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발함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 시 노즈기어에 순간 9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의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 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착함 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므로 연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 부스에서 KAI는 KF-21이 함재기용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넷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KAI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 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항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윙 폴딩, 연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KAI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 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KAI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이 다변화로 미래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F-21이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새 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의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트위터에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세계 곳곳의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수십 년간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5년간 서해에서 어획한 양만 무려 19만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막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민병 소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은 힘을 보태 중국 해상민병, 해군으로 주하고 대응하겠다 며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어선의 물고기 남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환경보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환경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닥치는 대로 어획을 일삼는 중국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잠시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원양어업 선박을 수천 척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 근해의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이제 중국 어부들은 세계 곳곳의 바다로 출항해 원양어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디카프리오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를 리트윗하며 이러한 관행은 해양자원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6일 중국 원양어선들이 남미 바다에서 대규모 조업을 벌여 지역 경제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에콰도르와 페루 인근 바다에서 2016년 이후로 거의 매일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 어선들은 남미 북서부 에콰도르와 페루를 넘어 동부의 아르헨티나 바다로까지 진출해 올 한 해에만 1만 6천일 이상 조업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자국 근해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3천 척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선단을 구축해 세계 모든 해양에서 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대규모 남획으로 인해 참치, 오징어 등의 어종은 조만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공해상에서의 원양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대만도 원양어업 선단을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중국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중국 같은 규모로 전 세계에서 조업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중어업 협정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의 양국 조업 실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EEZ 내에서 양국이 합의한 어선 척수는 1350터부터 1500대 정도이며,
어획 할당량은 56,000터부터 7,000톤 정도였습니다. 입어 조건은 양국 모두 동일했지만 실제 이 기간 상대국 EEZ에서 입어하는 어선 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6,325척으로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획량 또한 한국이 14,874톤, 중국이 198,904톤으로 13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양 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인데요. 자료에서 확인된 듯이 합의된 어선 척수와 어획 할당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업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에 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발된 중국 어선은 특정 금지구역 침범 39건, 영해 침범 33건, 무허가 105건, 제한조건 위반 697건으로 총 874척에 달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의 미납 담보금만 무려 173억 300만 원인데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기에 그 악행을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상민병은 서방 군사 전문가, 심지어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와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해상민병이 크게 확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중국은 2017년 이후부터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해상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재 해상 민병의 규모는 75터부터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중국 당국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민병이지 사실상 해군처럼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동제와 관리 감독, 교육 훈련과 보급은 중국 해군이 맡고 있으며 일반 군인처럼 봉급과 수당을 받고 해상활동 전반에 대한 보험은 물론 연금 혜택까지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상민병의 선박은 대부분 어선으로 평소 어업에 종사하는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해상민병 선박들은 대상국 해양경비대나 해양경찰의 단속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00터부터 300척씩 떼를 지어다니며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에 들어가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최근에는 동해까지 나타나 불법 조업으로 치역까지 싹쓸이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일사불란하게 배들을 붙이고 방어 진영을 갖춘 뒤 흉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상민병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전 세계 바다에서 활동하며 각국 해군 함정의 동향을 파악해 관할 어업국에 보고하는 정찰 임무도 수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해상민병의 실체는 무장한 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지만 국제법상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흉기로 무장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찰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군이 나설 수도 없습니다. 국제법상 민간인에 대한 정규군의 공격은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를 악용해 해상민병을 주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수단이자 미군과의 해군력 격차를 좁히는 도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상민병이 전시 상황 시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정찰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어 정찰, 교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대 행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민병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3월 8일 남중국해 하이난다오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페커블이 갑자기 들이닥친 해상민병 선박들에 에워싸여 위협을 당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나 임페커블을 에워싸며 자신들의 바다에서 나가라 고 위협했는데 공해상에서 이 같은 위협 행위는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페커블 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중국 어선들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임페커블을 들이받았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동신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임페커블을 공격한 중국 어선들은 해상민병이었으며 당시 충돌 공격이 중국 어업국의 지휘 통제하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해상민병의 물리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해상민병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들을 지적하며 해상민병이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경고 직후 미국은 남중국해의 연안 전투함,
LCS을 순환 배치하며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 동시 투입할 수 있는 LCS는 많아이 2터부터 3척으로 200터부터 300척을 동시 투입할 수 있으며 수천 척 규모에 달하는 해상 민병에 대응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미군이 찾아낸 해답은 일명 퀵싱크로 불리는 대함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퀵싱크는 지난 2021년 미 공군이 2000파운드급 JDAM에 간단한 개조를 가해 제작한 대함유도 폭탄입니다. 미군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염가형 대함 타격 무기로 미군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퀵싱크의 사거리가 28터부터 30km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치하더라도 폭탄을 투발할 전투기나 폭격기를 또 다른 전투기가 엄호하는 식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미국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한국이 고민을 해결해줄 유일무이한 무기체계 KGGB를 개발한 것인데요. KGGB는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투발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큰 날개를 이용해 무려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집니다. KGGB의 최대 강점은 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JDAM의 경우 폭탄에 부착된 유도 장치가 전투기나 폭격기의 장착 어댑터와 유선으로 연결되어야만 운용할 수 있기에 전투기의 소스 코드 정보를 받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손봐야 하는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KGGB는 소형 태블릿 PC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이 단말기는 블루투스로 KGGB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폭탄을 투하하면 알아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는데 이 같은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호환성 덕분에 F5나 F4와 같은 구식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KGGB는 F-16이나 F-15와 같은 중대형 전투기에도 장착 가능하며 F-50은 물론 KA-1전선 항공 동제기와 같은 소형 기체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동 표적 타격용 KGGB가 완성될 경우 미국의 JDAM 기반 퀵싱크 대비 사거리는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의 대함 타격 무기가 탄생하는데요. 우리 KGGB가 더 큰 역할을 맡아 전 세계로부터 중국의 악행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